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2011년 노르웨이 오슬로 인근의 우토야 섬에서 한 극우 인종주의자가 총기를 난사해 무려 77의 사망자가 났던 노르웨이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은 자신을 변호할 변호사를 직접 지목하죠. 그 변호사는 3인주의 정당, 노르웨이 노동당의 당원으로 그 범인과 정반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변호를 맡게 된 변호사에게 다들 이유를 묻습니다. 왜 악마를 변호하느냐? 그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살인범이라도 허술한 변론으로 심판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지목한 범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법적 권리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켜드리겠다. 당신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이 끝난 후에 그는 그 재판 과정 전체를 책으로 엮어냅니다. 따로 기록할 만큼 그 자신에게도 내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개인의 신념이나 공동체의 규범과 직업윤리가 그렇게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가족을 해친 범인의 치료를 맡게 된 의사, 내 동족을 학살한 나치를 변호하게 된 유태인 변호사. 그들에게는 그런 내적 갈등이 없을 수가 없겠죠. 일본 전범기업을 변호한 김현장 법률사무소가 양승태 대법원장이 빼내준 기밀 자료를 받고 정부 관료들을 만나 로비하는 건 법정에서 그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정당하게 노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반칙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갈등은 없었는가? 제가 김현장에게서 확인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런 갈등이 있긴 있었는가?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즘 이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김현장도 갑자기 등장하고. 네, 그렇죠. 갑자기 뉴스 중심에 다시 섰습니다. 네, 보다가 기사를 노르웨이 사건이 전 생각이 났어요. 201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굉장히 세계적인 화제가 됐던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네, 청소년 캠프에 따로 섬까지 들어가서 쏘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70명 넘게 숨졌었나요? 77이었고 이게 극우 인종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뭐였냐면 지금만큼 난민 문제가 있었던 시절이 아닌데 그때 이제 다 떠나라 이거 이민자들은 난민이 아니라 정상적인 이민자들 그런 주장이었는데 당연히 이제 그 변호사를 지목했거든요. 그 변호사가 그 분야에서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정반대 신념을 가진 변호사였어요. 이제 그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책을 썼습니다. 하도 왜 그 악마를 변호하느냐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처음에 거절했는데 부인이 간호사였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다친 환자가 왔을 때 왜 다쳤는지 묻지 않는다. 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않고 치료한다는 건 그러니까 중요한 범인 원칙이죠. 권리도 범인 그런 살인범이라도 그 권리를 지켜주는 게 변호사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원론적인 답을 했고 그래서 맡게 됐는데 이제 성실하게 했는데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죠, 당연히. 네,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예. 그런 내적인 갈등, 윤리적 충돌이 있으니까 그걸 기록한 건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본인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런 범인이라도 권리를 지켜주는 게 그 범인이 파괴하려고 했던 그 노르웨이의 그 건강한 체제를 보고 하는 일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김현장이 그럼 일본 전범 기업인데 이게 나치를 변호한 유태인하고 비슷한 구도 아닙니까? 직업 윤리로 변호해 줄 수는 있는데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흔적이 있는가 과연 이들이. 네, 그리고 모두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것과요.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볼 수밖에 몰래 없습니다. 비밀리에 불법적으로 한 거잖아요. 예. 이 사법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김현장의 행태는 법정에서는 권리를 지켜주겠다. 그런 직업윤리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네, 그렇죠.
네, 해당 테러리스트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나는 왜 테러리스트를 변호했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후에 김앤장의 정말 용기 있는 변호사가 지금 사건에 대해서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일본 전범 기업이라도 그 강제징용 피해자를 상대로 변호를 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뭐 윤리적 혹은 뭐 철학적 차원에서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있겠는가 싶어요. 저는 예. 스스로 좀 부끄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관련해서. 관련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 뉴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있기 때문에 또 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양승태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사건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변호했던 법률사무소 김앤장에다가 핵심 정보를 줬다라는 사실이 나타났는데요. 재판을 맡았던 주심 대법관의 의중을 전달하고 헌법재판소 극비 정보를 전달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간다는 것도 알려주고 미리. 예, 그것도 심지어 1년 전에 알려줬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만난 사람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뭐 김기춘, 이병기 외무부 장관, 행정부, 행안부 지금 장관, 정종섭 의원입니다. 예. 양승태 대법원장. 이거는 단순히 외교적 갈등을 잘 조율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보면 다들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전범 기업들 우리나라의 최고의 관료들이 사법부 수장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정말.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건지. 네, 그러면서 처음엔 모두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박병대 전 대법관의 의미 있는 진술이 어제 JTBC에 보도가 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그러니까 관련된 회동을 다녀오기 전후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디어 밝힌 건데요. 이러한 내용도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혼자 합니까? 당연히.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다 혹은 뭐 계속 부인을 해왔던 사실들이거든요. 그전에는 뭐 아랫사람이 한 일이고 난 모르는 일이다라고 했었죠. 근데 아랫사람들이 다 자기는 윗선이 시켰다고 예, 이야기를 시켰다고 하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윗선이 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예. 예. 그리고 그거를 박병대 전 대법관은 뭐 시켰다 말았다 이런 말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고했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그게 시켰다는 얘기죠. 예.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지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윗선으로 가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자신의 직업적 그 의무를 다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겁니다. 예. 이게 그 나치 전범을 심판하는데 이스라엘의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이스라엘의 뭐 대법원장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법률사무소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치를 도와줄까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다른 나라에서 납득이 안 가는 일입니다. 절대로. 예,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들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건 길이길이 이 사건 전모를 다 밝혀서 역사책에도 기록해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요. 네,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요. 조선일보 방사장이 누구인지가 의혹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조사 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이 어제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을 소환했습니다. 방용훈 사장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데요. 방상훈 사장의 차남인 방종호 전 TV조선 전무도 다음 주에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조선일보 일가들은 다 방씨여서 이름이 되게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누가 누군지 헷갈리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고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아들도 둘째 아들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삼촌과 조카죠.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시에는 만난 것을 한 번은 인정했는데 본인 카드를 썼거든요 그때. 그 외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따로 만난 게 드러난 것이고. 네, 방용훈 사장은 또 2008년 가을에 장 씨를 만났다라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해서 그러니까요.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종호 전무는 그때 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냥 호텔에서 한번 만나고 그냥 그걸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경찰 조사를 제대로 안 받은 거죠. 예. 네, 뿐만 아니라 방정호 전무는 장 씨와 여러 번 통화한 사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통화 내역을 삭제하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경찰에 압력을 넣었다라는 관계자 진술도요. 이번에 확보됐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 조선일보 기자도 최근에 소환됐다라고 하는데요.
그 통화기록 삭제됐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었죠. 그때 당시는. 그리고 그때 드러나지 않았던 또 한 번 만났던 박용우 사장이 그 자리에 이제 당시 권재진 대검 차장이 검찰 있었다라고 하는 검찰의 건데요. 2인자가 그때 있었다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났고요. 예, 점점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무재 삼성 전기 고문가, 그러니까 이부진 씨의 남편이 되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과도 장자연 씨가 통화를 여러 차례 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정재계, 예. 덮였지라고 했을 때 그 관련되고 연루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대단합니다. 보니까 대단하고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파묻혔구나. 9년이 지났는데 이제 겨우 조금씩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본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번 달 말까지가 활동 기한이어서요.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조사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과연 전체 실체가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가려졌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었구나. 그런 면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자, 다음은요. 네, 어제 삼성의 노조와의 공작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또 다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BS 어제 저녁 보도인데 2011년에 에버랜드에서 노조를 만든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대상으로 삼성에서 경찰을 시켜서 노조원을 사찰하고 함정 음주 단속까지 사주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삼성 에버랜드 노조 대응팀이 만든 일일 보고서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참 삼성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 기업이 심부름 센터를 시켜서 혹은 직원들을 시켜서 직원들을 사찰했다. 그게 밝혀져도 몇 날 며칠 뉴스가 나와요. 요즘 생각해 보시면 그 웹하드 소위 갑질 논란들이 아주 오랫동안 양 회장도 있었는데요. 그렇고 기업이 직원들을 이런 식으로 뒷조사한다든가 심지어 하면 미스터 피자는 문을 닫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삼성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들이 심부름 센터나 직원들 시킨 게 아니고 경찰을 시킨 겁니다. 경찰 국가기관을 수적으로 부린 거예요.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몇 날 며칠을 누가 시켰냐,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그 경찰이 누구냐 계속 쏟아져야 되는 뉴스거든요. 상상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경찰한테 이런 심부름을 시킨다는 게 그럼 경찰은 또 그걸 해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당시에 조장희 씨라고 삼성의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을 했던 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서 표적 수사를 벌였다라고 하고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미행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하고 술 마실 함정 테니까 술 네. 마시는 거 그 직후에 음주 단속을 해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그럼 경찰에 가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 저도 2011년에 이 사건 취재하면서 조장희 씨를 만난 바가 있는데요. 당신 정말 의심에 불과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걸 당한 사람들은 정말 그랬구나. 자기들이 당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경찰이 자기를 지금 미행하고 사찰한다는 얘기를 하는 이 관련 삼성 전직 직원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어떻게 경찰이 그런 걸 하냐. 쉽지 않은 이야기고 느낌 정도일 텐데요. 이번에 이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조장희 씨가 맥주를 한 캔밖에 안 마셔서 음주 적발이 안 될 것 같아서 철수한다. 심지어 조장희 씨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체포에 실패했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게 삼성 보고서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저도 정말 이 기사 보고 대단하지 아찔했었는데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삼성은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해서 이런저런 무리한 추정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사안은 삼성이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추정들이 저는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이런 문건으로 상상 실제 내용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예. 이런 상상 안 해요. 일반 기업들이 경찰한테 연락해가지고 경찰 정보과장한테 우리 노조 직원이 있는데 당신들이 사찰해가지고 붙잡아 가. 그럼 경찰이 해요. 야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이걸 그냥 말로 했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반기업 정서라고. 예, 당시에도 그런 의심된 정황들은 있었는데요. 사실 문건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서야 겨우 드러난 겁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문건이 나온 것이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건 그거 한 번만 얘기했는가. 예.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 관련해서. 이런 뉴스는 계속해서 나와야 될 정도의 엄청난 뉴스예요. 예. 일개 기업이 국가 사정기관들을 이렇게 막 부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또 따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적인 쪼개기 후원을 시도했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입수한 건데요. 지난달 말 한유총이 영남 지역의 한 산하분해 소속 유치원장에게 후원 계좌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씩 후원금을 내도록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이런 노력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유총은 이익단체 혹은 남력단체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한유총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두 갈래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언론 보도처럼 자유한국당을 자기 편으로 지금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고 사실상 자기 편을 만들었죠. 네, 관련된 법안들을 다 내고 있습니다. 한유총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회계는 이중으로 하자. 하나는 투명하게 하고 하나는 그냥 전혀 감사 권한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돈,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쓰고 싶은 돈은 그 계좌에서 애초에 정보안을 백지화 만드는 방법들인 건데요. 사실은 투명하게 하자는 건 전체를 제대로 보자는 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회계를 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부리고 있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 아닌데 여기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이제 이런 식의 후원을 한다는 거죠. 돈을 20만 원, 30만 원 각각 일종의 책정해서. 쪼개기로. 이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 기업 단체는 직접 기부를 못하고 개인 자격으로 이제 뭐 하라고 한 거겠죠. 근데 개인 최대가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나눠준 거겠죠.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그 한유총을 지지할 정당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로 이제 박용진 의원 쪽 민주당 쪽 의원들한테는 동료 의원들을 괴롭힙니다. 지역구에 찾아가서 지역구 민원을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그건 찾아가가지고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이 뜻을 바꿀 것 같지는 않으니까 박용진 의원을 찾아가는 건 하지 않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 찾아가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성토한다든가 막아달라고 한다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유총도? 네,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국민적 분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 지역에서 뭐 한 지역구에 만약에 유치원이 한 2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원장님들이 매년 상대하는 아이들, 그 학부모, 그게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총선이 한데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혹은 총선 전에라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학부모들은 유치원 졸업하면 끝나지만 유치원 원장은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은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유치원 비리가 제대로 적발되지 못하고 넘어갔던 건데요. 이번에 정말 기회가 온 건데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지금까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국민 여론도 절대적 지지인데 이걸 국회의원들이 통과 모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제2의 사학법 사건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됐었는데요. 정말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보기에는 이 관련 법은 절대 앞으로 안 된다. 똑같은 사안을 이 정도로 다시 주목받게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지만 학부모들이 이게 반드시 돼야 한다고 잘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 질타하거나 혹은 응원하거나 하는 것을 학부형들이 일반 시민들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유총은 한유총 나름대로 아주 조직적인 집단입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단이고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 신문 기사만 읽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만으로는 그 뜻대로 안 냅니다. 국회의원들이 못 버텨요 이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사인의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강원도와 그리고 경기도 일대에 걸친 접경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제했다고 하는데요. 최문순 강원지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지자체장 릴레이 인터뷰하는데 네네. 서울 안 오세요? 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네네. 그 평창올림픽 때는 그렇게 금방 오실 것 같더니 이제 끝나고 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네. 글쎄 말입니다. 네. 네.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어야 불러주실 것 같은데, 이번 일도 아주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예, 이게 굉장한 뉴스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뉴스의 크기만큼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따로 짚어보려고 네네네. 지사님 모셨는데, 우선, 네. 강원도 경기도에 걸쳐서라고 하는데, 강원도는 그 중에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 뭐 3분의 2, 3분의 2. 63% 정도 됩니다. 그 DMZ가 한 250km 되는데요. 예. 그 중에 3분의 2가 이제 우리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조치도 3분의 2 정도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의도 면적 160배라고 하면 잘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그게 피부에 와닿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여의도 면적 160배면 사실은 뭐 116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언론에서는 이제 축구장 4만 7천 개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요. 4만 7천 개. 더 네네. 감이 안 옵니다. 네. 네, 네. 제가 단순히 숫자 가지고 비교해봤더니 한 서울 절반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 절반.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거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이게 수도권 계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큰 뉴스인지를 잘 모르실 그렇죠. 텐데요. 네, 여기서는 집 하나를 짓는 건 물론이고 예. 공장 같은 건 뭐 아예 엄두도 못 내고요. 예. 집을 개보수한다거나 화장실을 고치거나 이런 것까지도 그래요? 거의 불가능해서 아주 거의 못 쓰는 땅이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잠깐만요, 지사님. 그러면 네네. 그동안은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까? 뭘 새로 짓거나 고치거나. 신축은 뭐 아주 불가능했고 개보수를 하는 거는 이제 군과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화장실 고쳐도 군과 협의를 할 정도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어느 정도 넓이냐면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5km까지 이렇게 이제 보호구역으로 돼 있죠. 이게 저희들은 그래서 이게 남북 평화의 가장 큰 선물,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 경제 효과. 이렇게 말하면 뭐 거의 현찰에 가깝습니다. 현찰.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풀어달라고 뭐 제가 취임해서 한 7, 8년 동안 계속해서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뭐 대폭 풀려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하여튼 고맙고 반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의 제약은 그랬고 네네. 이게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되면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지사님이 계신 강원도 지역에서의 기대되는 경제 효과나 기대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돈으로 좀 환산을 간단히 해보면요. 이번에 해제된 면적이 2억 입방미터쯤 됩니다. 강원도에서. 예, 피부 와닿지 않습니다. 네. 입방미터는 한 만 원씩만 쳐도 2조쯤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치의 상승만 하더라도.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신축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도로를 새로 뚫는다든가 그것을 이제 관광지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경제 효과는 이렇게 돈으로 쉽게 따지지 못할 만큼 크고 우선 또 주민들이 그동안 억울했었죠. 그렇겠죠. 재산권이 제한됐으니까. 네, 아무 이유 없이 거기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한 제약을 받았으니까 그 억울함이 풀린 게 우리 도민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생각 못했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날 때부터 본인 재산을 제약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따져서도 집가 상승도 있고 그 외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개발이 당연히 있겠군요. 어마어마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여기가 워낙 이제 개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인프라도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개발을 하려도 쉽진 않은데요. 차차 장기적으로 이제 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원래 이런 기회가 오면 막 난개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뭐 많이 사서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예. 이제 사서 잘라 팔기 같은 걸 이미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부터 계획을 차분히 세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난개발이 있을 경우 결국 이제 지사님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건데 제가 여기 도지사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소원이 있는데 못 해본 게 예. 첫 번째가 그 대규모 노사분규 조정을 좀 해보는 게 소원입니다. 여긴 뭐 큰 공장들이 없으니까 노사분규 조정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고요. 또 다른 게 그 비자금 한번 걷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대기업이 있어야 비자금도 좀 걷고 그러는데 여긴 한 50인 미만의 그 소기업들, 중기업도 못 되죠. 이 99%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난개발 방지를 아주 엄단하겠다 이런 거 해보는 것도 한번 소원입니다. 이게 뭐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난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뭐 지금부터는 좀 뭐 엄단하겠다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단하겠다. 예. 네. 엄단할 만한 난개발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노사분규 조정 좀 해보고 싶다고. 네. 공장 아직은 지가가 낮을 테니까 큰 공장이 글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잘 유치 활동해 보시고요. 네. 예. 그런 것도 이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서간 걱정이군요. 난개발은. 예. 네. 자, 그 DMZ 투어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오시는 외국 손님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면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한 30% 이상, 그게 1등이 DMZ로 나옵니다. 단연. 이제 그동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출입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그게 잘 개발을 하지 못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DMZ 쪽으로 이제 좋은 도로도 내고 지금 얼마 전에 철원에서 DMZ를 관통하는 도로가 뚫리지 않았습니까? 예. 네, 거기를 저도 갔다 왔는데요. 거기로 이제 내금강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MZ 관광은 물론이고 북한의 내금강 쪽으로 이쪽 인제, 화천, 양구에서 전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광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그 방금 수립 얘기하시니까 원래 이제 민통선 민간인 그 통제구역 그 길 지나가려면은 출입이 굉장히 까다로웠잖아요. 그것도 변합니까?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 것도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예. 거기 드나들려면 본래는 뭐 48시간 전에 명단을 제출하고 요즘에 많이 간소화돼서 24시간 전에 제출하기도 48시간이나 24시간이나. 예.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뀝니까? 그런 걸 좀 완전히 없애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드나드시는 분들이 99.9%가 우리 강원도 그 안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히 그동안 우리 애꿎은 장병들하고 실랑이를 하게 되고 얼마 전에 뭐 서로 총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총기 사고도 한번 그러니까 자기 밭에 가는데 지금 그렇게 48시간,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요즘엔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사전에 이제 매일 출입을 통제받고 이러니까 늘상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번에 그 문제도 해결이 돼서 이번에 전자화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 전자화. 네네. 그렇군요. 무슨 뭐랄까요? 무슨 칩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나 봅니다. 아무튼 카드나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왜냐하면 지난달에 금강산 다녀오셨다길래. 예. 네. 거기 시설은 잘 유지되고 있던가요? 개성공단 같은 경우엔 북한에서 의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는 어떻던가요? 금강산 관광은 이제 개성공단보다는 좀 중단된 지가 좀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개보수를 잘 못해서 이런 이제 간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칠이 낡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골격 같은 건 잘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들한테 물어보니까 2, 3
2, 3개월 개보수하면 즉시 쓸 수 있다. 이렇게 좀 답변을 받아서 이게 뭐 추가로 돈 들이지 않고 즉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이제 막 해제된 만큼 여러 가지 네네. 계획들이 수립되면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바로 연결해서 자세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노사 분교도 겪어보시길 저희도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최문순 강원지사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 최근 친박 비박 과거의 앙금을 봉합하고 다시 통합하자 이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친박 중진 혹은 잔류파 중진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홍문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문정입니다. 언론에서 잔류파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당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해주십시오. 너무 수당파. 길지 않습니까? 수당파. 아, 수당파요? 예,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수당파라고 부릅니까? 예. 아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홍문정 의원님은 특별히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파. 수당파의 대변인격을 요즘 하고 계신데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무성 권성동 의원과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전광훈 목사님, 조갑재 선생님, 또 정규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예. 보수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냐.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탈당파하고 수당파하고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하여간 외연을 넓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자리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예. 하니까 이제 우리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게 된 거죠. 예. 취지는 그러했고, 근데 이제 보도가 엇갈려서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가 됐다는 보도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게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 이제 태극기 세력도 있고 하여간 보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 있어서는 탈당했던 분들이 탄핵에 관해서 그 당시는 뭐 탄핵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때 좀 잘못했던 것 같다. 하여간 우리 보수나 우리 같아 좀 미안하다. 고해성사가 필요하다. 고해성사를 해도 그분들이 탈당파였던 사람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안 될지 모르는 지금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를 만났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보수 우익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거기 계셨던 분들이 보수 농객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단 탄핵에 관해서 고해성사가 먼저다. 사과가 먼저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합의가 됐다는 보도는 사실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도 뭐 합의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최초 보도는 뭐 합의가 됐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대전제가 어그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수순으로 넘어가기가 어려웠죠. 그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네네. 그게 소위 이제 당을 깨고 나간 탈당을 하고 분열을 만들어내고 했던 그 과정 전체에 대해서 남아있던 그래서 상처받았던 의원들한테 뭔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가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서로 하여간 국민들한테 우리 사과하지만 특별히 탈당했다 돌아오신 분들, 탄핵했다 돌아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그것이 필요하지 뭐 실질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른바 뭐 우리 좀 더
강력하게 우리 우익 보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질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날은 답을 했습니까? 김무성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그건 뭐 정치적 행위고 그것도 나름대로의 소신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사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았군요. 말하자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합의된 게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보도를 접한 이유인지 아니면 따로 들으셨는지 서청원 의원이 이게 사과도 없이 통합부터 얘기하는 건 후한무치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지금 소위 수당파의 분위기입니까?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요.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외연을 확대해가지고 이른바 지금 우리 보수 우익을 아주 기본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사람들, 지금 우리 당 바깥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최소한도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청원 의원이 표현을 강하게 했지만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수당파에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지금 복당한 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아무 정치적인 사과나 제스처 없이 들어와서 당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럴까요?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돌아와서 그냥 당을 접수해서 계속 거기다 불만이 많다. 예. 네네. 뭔가 하긴 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게. 네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과라고 표현했을 때는 지금 이제 복당파들이 당시 탄핵파 혹은 비박파, 복당파 어떻게 부르든 그분들이 사과를 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했던 정치적 결정인 탄핵 전체를 부정하는 게 될 텐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김무성 대표가 뭐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는 하여간 어쨌든 그래서 그거는 뭐 과거니까 과거를 덮고 가자 그러는데 그게 무슨 2000년 된 것도 아니고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여간 어찌되었든 저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저희가 뭐 지리멸멸하고 살아남기가 어렵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지방선거에서도 저희가 참패한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인기도 없었지만 우리를 지지하는 그런 10% 정도의 아주 하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선거장에 나오질 않았다. 한국당에 대해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끌어안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 아니겠느냐.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그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고 한국당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 해야 될 일이 그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난감을 표했고요. 생각보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거꾸로 합의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거였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가 앞으로도 없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복당파가 그렇게 한다는 건 자기 부족에 가까운 거라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런 사과가 없다면 당장은 뭐 같은 당에 있겠지만 화학적 결합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당파의 입장은? 저희가 이제 어정쩡한 동고를 계속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선거는 굉장히 저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 투표장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그분들이 국민의 다수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우리와 보수 우익과 같이 손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좋은 선거 결과를 또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뭐. 그러면 지금 소위 이제 복당파들이 이렇게 화합하자 다시 하는 건 그쪽에 숫자가 부족하니까 이런 뭐 전당대회나 이런 게 있으니 이렇게 좀 얼르기로 제스처를 건네는 것일 뿐 진심을 확인할 수 없으니
진심을 보이려면 사과하라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렇게 사과하기 어려우면 우리들도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그 대통령을 우리가 잘못 모셨다. 미안하다. 우리도 대통령 잘 모셨다면 이런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테니 당신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탄핵한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사과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간 어쨌든 처음 모임에서는 그건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당파라고 앞으로 제가 예. 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실 때는 예. 수당파 입장은 확실히 이해했고요. 자, 네. 뭐 언론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구체적으로 확실한 보도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차이를 확인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예. 원내대표는 어떻게 돼갑니까? 지금 뭐 김학용, 나경원 두 의원의 2파전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있는데 이게 맞는 분위기입니까? 글쎄 저는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거기 지금 유기준 의원도 있고 김영호 의원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마 대체적으로는 그 두 분이 지금 쟁피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 분위기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길래 원내대표 선거는. 네, 모릅니다. 네, 그건 제가 묻지 않겠고 이건 어떻습니까? 바른미래당 이해학자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른미래당에 저희 당에서 가셨던 분들 중에 유승민 대표 정도만 제외하고 또 그래요? 거의 많은 분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승민 의원이나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그죠? 예, 하태경 의원도 돌아오지 않고 그냥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오신환 의원 이런 분들은 안 돌아오고 안 돌아온다는 소문이 있고요. 그런 나머지 의원들은 돌아온다는 소문이 여의도엔 파다합니다. 예. 그러면 7, 8명 수준 되겠네요. 5, 6명 수준이라고 들었는데. 5, 6년 정도. 5, 6명. 시기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마 원내대표 선거 전에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 전에 오면은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래서 아마 뒤로 밀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하여간 임박한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전후해서.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있을 수도 있겠군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소위 복당파들이 이런 화해 노력을 하는 것도 이제 내년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노력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소위 복당파 지도부가 탄생했어요. 사과도 없이. 그럴 경우에 이 수당파는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가 그동안 정치 학습을 통해서 하나가 안 되면 선거에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에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 제가 혹시, 보기에는. 거기 혹시, 따로 당을 만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입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로 쪼개져 나갔을 때 얼마나 더 선거가 어려울까 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미 바깥에 의원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공문정 의원이었습니다. 한반도 14단 정치 9단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 9단주 소개 깁니다. 오늘은 공장장 킬러 박지원. 공장장 킬러. 자, 제 꿈이 공장장 킬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당연히 답방 됩니까 이겁니다. 우선 저는 답방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야 모든 것이 풀려가는 거예요. 또 김정은 제가 위원장에게 전해달라라고 하면서 금강산에 가서 이태권 안태 부위원장한테도 왜 꼭 당신들은 대북 유화파 입지를 약화시키는 강경파를 강화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전략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딱 답박을 해가지고 보아라. 나도 전 세계인들에게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도 나에게 한 그 약속을 또 이번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귓속말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서 만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거가 사실은 이 한반도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모든 사람의 기대죠. 예. 이게 몇 사람은 바라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바랍니다. 예. 여론조사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소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답방을 반대하고 말이죠. 예. 이 지구상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살아야죠.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하면 60% 70%가 답방을 환영한단 경향신문 말이죠. 여론조사는 87%까지 나왔어요. 자, 지금은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예, 분위기가 좀 잘 안 풀리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럼요. 원한단 말이죠. 이럴 때 딱 답방해주고 하면 사실 많은 문제가 여기 이걸 계기로 풀릴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최고의 선물을 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재앙인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의 길로 성큼 나가잖아요.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경제 제재 완화가 확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못하는지. 전 세계적인 뉴스가 반드시 될 텐데요. 예, 톱 뉴스 되겠죠. 정말. 완전하죠. 예. 이게 아마 금년 10대 뉴스에 남북 세 차례 정상회담과 산토스 북미 정상회담 들어가겠죠. 예. 이것도 누르지만은 답방은 더 큰 뉴스가 되는 거죠. 전 세계 톱10에 반드시 들어갈 뉴스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에 유럽에서 온 한국학 하는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럽에서 한국 뉴스가 잘 크게 다뤄지는 건 없는데 요 남북 관계 뉴스는 크게 다뤄진다고. 아, 그렇죠. 예. 전 세계적인 뉴스인 거예요, 예. 진짜. 그 시드니 동계올림픽 때도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가서 남북 동시 입장 성사시켜서 동시 입장하는데요. 전 세계 언론, 일본 언론도 전부 일면 탑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는 배꼽 탑이더라니까요. 배꼽 탑이란 말은 좀 중간에. 중간에. 네. 그렇게 우리가 좀 관심이 적어요. 당면한 게 제일 우리인데도. 맞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시각으로 보면 신기하거든요. 남과 북이 아직도 갈라져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경제 규모로 볼 때도 또 발전 정도로 볼 때도 다 해결했을 것 같은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것도 신기하고. 만약 뭐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교류 협력 예. 이렇게 이번 철도 이런 게 다닌다고 하면은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인가요? 네. 정종석 박사관 예. 거기에서도 그랬다니까요. 조선일보도 계속 연재 2014 1년 동안 1년 발표에 동안 만약 우리가 남북 엄청나다고. 관계가 좋아지면은 예. 세계 G7 들어간다. 예. G7. G7에 충분히 들어간다. 그 분석을 조선일보가 했었어요. 예. 그거 알면서도 방해하는 사람들. 지금 왜 방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온다면 뭐 18일부터 올 가능성이 높다. 글쎄요, 그렇게 여러 가지 날짜를 따져보니까 17일 날에 기일이고 김정일 위원장이 기일이고 그런데 그 후로 약 20일까지 북한은 연말을 정산하는 그런 총화대회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이죠. 18일 날 그렇게 왔으면은 진짜 제가 만나면 업고 다니고 싶어요. 지난번 판문점에서도 악수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업을 만큼 가까이는 악수도 하고 예. 저 평양 가서도 뭐 얘기도 했지만은 이번에 진짜 오시면은 예. 간곡히 부탁해서 KTX 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예. KTX 타고 광주, 경유, 목포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을 꼭 가도록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업을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체중 차이가 상당한데. 그 힘은 나올 것 같아. 앤드류김이 왔다 간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용히 판문점에 왔다 갔다 하는데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예. 뭐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일요일 날 왔다가 월요일 3일 날 판문점에서 그 전에 앤드루 김이 오면은 따로 만나셨잖아요. 김영철 저는 안 만났어요. 몰라요. 이번에는 안 만나셨는데 과거에는 따로 그거 자꾸 캐면 안 돼요. 예,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곤 했는데 이번에는 김선애 그 통전부 실장을 만났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주요 인사와 얘기를 나누고 바로 출국했다. 무슨 얘기 나눴답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듣고 있기로는 앤드루 킴이 이 금년 말에 CIA를 떠나더라도 스탠포드에서 공부하면서 계속 폼페이오 장관의 자문 역할은 할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자문하고 실제로 그분이 이제 떠나니까 얘기지만은 큰 손실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또 미국으로서도 북한으로서도 계속 하시지. 참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분이 이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장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최측근으로 늘 만나서 자문 역할을 하더라고요. 남한 쪽하고도 인연이 깊은데 아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의용 실장이나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나 또 뭐 전하 이런 인맥들이 참 좋은데 언젠가는 돌아와서 큰 일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이번에 자기가 비핵화를 위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북 관계를 위해서 할 얘기를 다 해주었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실무적 차원에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하고 갔다는 그렇죠. 정책적 실무적 차원에서. 그런데 그 후임자가 굉장히 사실 걱정스러워요. 누가 온다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미국 사람이 오니까 대개 미 국무성이나 CIA나 한국에 대한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타에도 굉장히 관경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모르니까 강경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 일본 관계를 잘 아시는 분이 오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게 우리한테 좋지는 않은데요. 안 좋죠. 일본 입장에 서가지고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던데. 또 지금 보면은 비건 특별대표. 비건 안 좋습니다. 한반도에 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건 공적인 건 똑같죠. 뭐 우리 국민으로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제가 볼 때는 북측 관계자들이 낯가림을 하는 것 같아요. 낯가림을 한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처음에 어떤 분이 오면은 이제 뭐 김어준 공정장 같은 사람은 절대 안 가지. 그 대상이 못 되니까. 만약 박지원이 나온다 하면은 박지원은 6.15부터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 따지죠. 굉장히. 그래서 그 낯가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석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후보 때부터 취임식에서부터 강조했지만은 북한에서 계속 테스트하는 게 한 2년 걸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제일 행복한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에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그거는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북한도 실수를 범하지 않은 거죠.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해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잘 맞아 돌아갔는데 요즘 좀 그러네요. 누가 올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뭐 하나 분명한 것은 박지원, 김어준은 아닙니다. 만약에 답방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의원님이 혹여라도 김정은 위원장과 몇 마디 사담이라도 나눌 기회가 있으면 꼭 인터뷰 요청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지난번 평양 가실 때 해주신다고는 안 하셨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평양대사 아그레망을 제가 직접 신청해 버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요게 결국은 답방의 관건인 것 같은데 경제 제재 일부라도 완화해 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우리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뭐 북한이 뭘 하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미국 입장으로 볼 때 말이죠. 이번에 철도 예. 거기만 들어가서 보더라도 예를 들면요. 북한이 전쟁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중요한 예. 군사 기밀이 있는 그 길을 보여주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이런 성의를 봐서 또 지금 현재 오죽하면은 지금 현재 핵시설을 하고 있는 예. 영변을 전문가를 초청해서 폭파할 용의가 있다. 예. 사찰 간접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찰 예. 받겠다. 의지를 표명했어요. IAEA 원자력 네. 기구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본토의 가장 큰 핵심 위협인 ICBM을 지난 9.9절부터 지금까지 안 내놓고 미국 VOA 자기들 방송이 이 시설이 없어졌다라고 했으면은 경제 제재는 내놔야죠. 일부라도. 그것도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돈 쓰라는 것도 남북 아닌데. 간에 말이죠. 예. 개성 공단이나 이 관광, 금강산 관광 이런 걸 제기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데 소위 그들의 인민들에게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기 그 참모들에게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민들에게도. 진짜 이렇게 해서 이거 얻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G20 가시면서 또 저를 데리고 갔으면 제가 트럼프한테 해낼 건데 그랬어요. 그건 좀 너무 심했나요? 수행은 하실 수 있어도 두 사람만 만났더니 그 그러게 말이에요. 그 방에 못 들어가셨겠죠. 그게 훨씬 굉장히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예. 사실은 우리 공장장은 한 번도 그런 데 안 가봤지만은 저는 이 단독회담 정상회담에 많이 네. 배석해봤잖아요. 그게 앉아 있어도 옆에 사람이 얘기 안 해요. 대통령하고 둘이 배석 없이 만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배석 없이 얘기하는 것은 참모한테 예. 충고를 안 받아도 예. 저 그러니까 양 정상이 서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예. 제가 만약 또 솔직한- 대통령이다 하면은 우리 김어준 국정원장한테 물어봐서 답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답변하니까 진심이 나오죠. 그리고 참모 야, 오늘 아침에 대통령 국정원장 다 됐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하죠. 솔직하고 양 정상의 솔직한 심중을 얘기할 수 있기 서로만 때문에. 아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상만 결정할 수 예, 있는 내용.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 들어도 예. 말고 둘만 그리고 들어야. G20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는 미중. 예, 그게 가장 큰 이제 좀 미국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는 I love 김정은 하더니 요즘은 I love 시진핑 이것만 하고 다니잖아요. 아, 무서운 대통령이야. 립서비스 한참 하고 있는데. 하여튼 대북 제재 일부라도 완화되는 뭔가가 이번에 거론되지 않느냐 이게 또 안 풀리니까. 저는 거론된다고 봅니다. 거론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영변 그 핵시설 하고 있는 것을 하면은 하라. 예, 그거 또- 사찰하면 우리도 예. 뭐 완화 카드 내놓겠다. 예, 내놓겠다. 그런데 예. 아주 조그만 완화 카드를 내놓겠다 하고 비친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예. 이번에 또 유진벨 재단 같은 인도적 의약품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 풀어줬잖아요. 미국 내 분위기도 조금 변하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했죠. 예. 그런데 대북 제재-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 그 미국의 거대 항모함이 그렇게 쉽게 안 뺏겨요. 그리고 클린턴도 죄송합니다. 트럼프도 지금 국내 여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를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못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지만 또 미국의 거대한 그 움직임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좀 제 말씀 좀 들으세요. 아 참나. 답방에서 미국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더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게 미국 여론 정치 해야 되니까요.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우리끼리 이렇게 생각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아니요. 지금 이 방송 다 들어요. 그런 네. 얘기는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방송에 나올 때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신문 다 보고 공부하고 나와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 공장장을 깰까 하는데 내가 늘 깨지고 갑니다. 그래서 또 기분 나빠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가는 데마다 뉴스 공장만 얘기하니까 이거 안 나오면 내 정치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다들 유튜브 그 채널 만드시는데 의원님 만들 생각 없어요?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TV. 예, 박지원 TV. 예. 만드시면 여기서 홍보하세요. 예. 어제 박용진 의원 한 달 동안 3,000명이었거든요. 예. 어제 방송 나와 나서 제가 10,000명 훌쩍 넘어갈 거라고 그랬는데 2만 몇천 명, 3만 명을 향해 갑니다. 박용진은 스타 아니에요. 지금 유치원 3법, 박용진 3법. 의원님도 하시면 제가 보면 단박에 10,000명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단박에. 저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야기 풀면 한도 끝도 없이 하실 수 있잖아요. 방송 중에. 아이, 제가 고래라 또 그렇게 칭찬받으면 여기서 춤추면 어떻게 될래요? 한도 끝도 없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자 국내 정치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수석 야권에서 해임 요구하고 대통령은 안 된다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셔가지고 유임시키고 예. 비서관이나 행정관의 일탈 행위는 검찰 수사를 보고 엄벌에 처하자. 예. 그리고 제도 개선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의 개혁은 살았다. 그렇게 보십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 일부에서 조국 사퇴론을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밤 11시 20분에 예.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만약 조국마저도 물러가면 개혁 트리오 장하성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네. 조국 이분들이 물러가면은 문재인 정부 개혁 못한다. 네. 그리고 의뢰이 제 청와대 경험을 보면은 모든 정권을 보면은 집권 1년, 2년 차에 예. 꼭 느슨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방송 용어니까 편집도 안 되고 이 생방송이지만 그대로 할게요.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기강을. 오히려 찬스다에게 그렇죠. 청와대에 계셔본 경험을 안 된다 하고 과감하게 때려잡아야 앞으로 개혁하고 3년을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어느 정권이나 지지율이 좀 높고 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초기에 이제 그런 분위기에 젖어서 느슨해지게 돼 있다. 제가 마지막 비서실장을 했는데 예. 보건복지부 과장이 예. 어떤 서류 하나를 국장 장차관 결재도 안 받고 흘려줬어요. 그래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으로서 그 과장 잘라라. 예. 이렇게 했더니 그 장관이 대통령께 DJ한테 말한 거야. 세상에 비서실장이 부처 과장까지 잘라라 마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저를 불러서 얘기해라. 예.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간두되는 게 안 되는데 왜 그러냐? 마지막에는 꼭 문건들이 유출돼서 정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잡아야 됩니다. 딱 잡아버렸더니 우리 국민의 정부 문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런데 저는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가 개혁 아니에요. 특히 사법부,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이런 문제를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법조인이 하면은 안 해요. 제가 법사위에서 기라성 같은 민변 출신 우리 법사위원들하고 토의를 하는데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수사 개시권 예. 그 법의 명령과 복정권이 있어요. 검사의 명령이 경찰은 복정해야 하는데 예. 이것 하나 삭제하는데요. 서로 발언을 안 해요. 친정 집단 이기주의.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조국 주석밖에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 못했지만은 그러한 일탈 행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야 돼요. 잘 해서 나가야 되고. 이거는 철저히 그러나 예. 조국 수석도 SNS 자기 의사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 예. 하면 내가 가만 안 둘래요. 잘하신 거예요. 이번 보십시오만은 여기서 잡으면은
공직, 공공기관 모든 기관이 다 공직자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전화위복 계기를 문재인 대통령님 이 박지원이 만들어줬으니까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느슨할 때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청와대 계셔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때 요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다 잡아야 되고 찬스로 삼아야 된다. 그렇죠. 계셔 보셨으니까 비서실장도 하셨으니까 요 얘기는 굉장히 무게가 아니 있습니다. 예. 아까 안 해본 제가 사람 지금 모르잖아요. 이런 거. 남북 정상한테 제일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김정은 예. 답방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 지금 기강 잡아야 개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만큼 잘하는 사람 어디 아니, 있어? 다 해보셨으니까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거는 예. 안 해보고 하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또. 그렇죠. 예. 공장장보다는 100배는 낫지. 이 대목 제가 할 말이 없고 안 해봤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끝낼게요. 빠르게. 지금 그 친박 비박이 또 이제 갈등 중입니다. 저희도 2부에서 인터뷰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의안 내자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그건 저는 저하고 참 무척 가깝고 김무성 대표를 좋아하고 예. 앞으로 그분이 저하고 가깝지 않은 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아니, 의원님. 이념은 다르더라도 정치하기를 바라는데 왜 지금 그런 짓을 하는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당대표 선거에서 지금 당 대표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을 이명박 대통령의 그 파렴치한 비리를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재판을 지켜보고 반성하고 또 그 두 대통령이 먼저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일 때 재판이 끝났을 때 얘기가 나오는 거지. 얘기가 나와도 그런다고 해서 그렇죠. 사면 된다. 지금 아니 사면은 그건 별개로 하고. 별개죠. 네. 저도 별개로 그렇게 하고.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재판이 끝나고 그 어렵다고 하면은 저부터 사면합시다. 네. 이렇게 들고 나올 용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대 정신에 어긋나게 말이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태도일 것 친박당 같은데. 생깁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아 그래요? 네, 이 정계 개편의 불씨는 제가 손학규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이 한국당이 말이죠. 예. 인적 정산하면은 친박이 나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른 미래당에 있는 몇 분들은 비박당으로 갈 거예요. 예. 그럼 자유한국당은 비박당이 되고 친박당이 따로 생깁니까? 따로 생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예, 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요. 예. 구속 만기란 말 알아요? 압니다. 저도 아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법정 많이 다녔잖아요. 예.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입니다. 예, 예. 이때까지 과연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또 연장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걸로 다른 걸로. 연장하면은 저는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월에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생기겠군요. 생기죠. 생기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 구심점이 된다. 국회의원 당선시킬 힘이 생겨요. 그렇죠. 두고 보세요. 적어도 친박 예. 성향의 의원들. 그러니까 삼김, 박근혜 이 내부는 볼펜만 어떤 지역에 꼽아도 당선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리 가지 마세요. 그건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예. 그 힘 때문에 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그때쯤은 내년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불구속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예, 그러면은 집에서 만나고 만약에 차 타고 한번 삥 돌아오면은 저는 안 가니까 목포 오지 말라갔어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적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현행 일리 있는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고 예. 아니 친박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요. 많아지죠. 예. 숫자는 아니 그런다고 시대 정신이 어긋나기 때문에 찍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광팬들이 있잖아요. 또 연동형 비례대표 대놓으면은 나는 그게 연동형 비례대표 지금 제일 고민인데 박근혜 당이 생기면 더 많이 당선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지역구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우리 뉴스공장에서도 시대 정신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자꾸
깨워줘야 됩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말이 돼요? 지금 뭐 석방하자? 의원님. 그러려고 뭐 자기 원내대표가 되나 당대표가 되나? 의원님 시간을 다른 코너들 다 잡아먹었어요. 제가 훨씬 더 잘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그 친박당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한번 연결해서 해보죠. 오늘은 제가 공장장 이겼습니다. 예, 패배 인정하고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마저 알려주마. 시간이 없습니다. 권현 실장입니다. 올 초스피드로 아마 네. 신기록을 세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네, 50%대를 회복했습니다. 1.6%포인트 아. 상승을 해서 50%딱 나왔습니다. 두 달- 부정평가도 내렸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1.7%포인트 내려서 44.9%. 그러니까 지난 9주 동안 지난하게 떨어졌는데요. 드디어 반등을 했고요. 1주 만에 50% 선을 회복한 겁니다. 정당은 어떻습니까? 정당도 역시 여당인 민주당이 소폭이긴 하지만 올랐습니다. 38.4%이고요. 0.4%포인트 올랐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당 그 이전에 5주 연속 상승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2%포인트 하락해서 24.4%가 나왔습니다. 정당이 2%는 좀 크게 떨어진 거죠. 예, 정의당을 불러드릴까요? 0.2%포인트 하락해서 7.6%, 바른미래당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0.2%포인트 상승을 해서 6.8%가 났고요. 평화당은 똑같습니다. 2.6%포인트. 무당층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18.1%포인트. 정부 여당이 9주 연속 하락하다가 하락세를 멈췄다는 게 이제 뉴스고. 예, 지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한 65.3%를 기록했는데 지난주까지 하면 약 16.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9주 연속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너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 조정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조국 두 가지 수석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이슈를 점유를 했던 부분들이 조국 수석의 경제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에 있었던 부분하고 이제 그 트럼프하고 정상회담 직후에 김 위원장 서울 답방 관련 부분들도 엄청나게 이렇게 언론 보도가 많았었는데요. 사실 김 위원장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을 반대하는 지지층에도 찬성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정 경쟁적으로 근데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답방에 대한 기대치한 보도가 있긴 한데 네. 결국 지난 한 주 가장 컸던 건 조국 수석 거치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이미 특감반에는 전부 다 전면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원래 작용이 세면 반작용도 센데 네네. 조국 수석을 몰아붙였는데 네. 이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서 조국 수석에 대한 고치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입장을 확고하게 정한 다음에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어. 예, 48.1% 마감했다가 48.9%, 49.7%, 49.8% 이렇게 계속 오름세입니다. 그 야당의 기대하고는 다르게 조국 네네. 수석 고치 공방은 오히려 국면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맞습니다.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부 여당이 밀리면 지지율이 떨어져요. 정부 여당이 그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할 때 이상하게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조금 지지층들도 이제 네. 포털에서 댓글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일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전국 현안을 가지고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주중조사는 TBS로 리얼미터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을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7.5%입니다. 일반적인 예상하고는 다르게 결론이 네. 났다는 거고요. 네.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하락세가 끊어졌는데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상승 국면에 들었을지 아닐지는 앞으로 또 일주일이 달려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네. 답방 환영.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개로 물었는데요. 남북 화해 평화,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니까 데모로 환영한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불과함으로 반대한다. 이 두 개를 가지고 물었는데요. 환영한다는 입장이 61.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한다는 입장이 31.3%가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은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지지층하고 보수층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 연령 이념 성향에서 그러니까 TK라든지 60대 이상에서도 환영 여론이 우세한 양상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대하긴 하는데 이제 잘못하는 편이다. 약하게 반대하는 층에서도 환영이
56%, 반대가 29%로 분명히 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도 환영이 더 높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일부 보수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 이 부분 역시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 싶습니다. 실제 답방하잖아요. 잘했다가 네. 한 8, 90%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제 모 언론에서 경향신문에서 했나요? 예. 10월 초에 평양 남북정전 직후였죠. 눈앞에 보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예, 85%가 86%가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뭐 90%까지 올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 답방이 될 경우 잘했다 하는 네. 거다가. 진짜로 3분 내에 끝냈어요. 신기록 경신했습니다. 이미 네. 넘었습니다. 45분 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 네. 이렇게 해도 되네요. 앞으로 이렇게 하죠. 짧게. 네, 제가 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리얼미터의 권순정 실장이었습니다. 자, 버스 택시 많이 오네요. 상암동 7730 버스 완전 볼륨 빵빵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2-1번 버스 뉴스공장 빵빵. 수원인데 택시 2321 기사님 뉴스공장. 이렇게 택시도 알려주세요. 세종시 천마을 5단지의 편의점 아주머니 항상 뉴스공장. 천안 3006번 최문섭 택시 기사님. 네. 김현장 이야기 들으면서 저러니 보수가 발이 안 서지 보수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네. 자, 그리고 용진 TV 박용진 의원의 용진 TV 현재 28,000여 명입니다. 곧 3만 명 찍을 것 같습니다. 3만 명 정도야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재현 박사님 시간 마련하느라고 초스피드로 권순정 래퍼. 오늘따라 발음도 네. 안 쉽고 그 권순정 실장이 주도하는 남자 아주 컨셉이 좋습니다. 초스피드로 할 거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최소한 몇 분은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뭐 최소한 몇 분이 아니라 이거보다는 한 2배 좀 필요해야지 얘기하는데 얘기 못하면은 다음 주를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주 전에 그 사무건축의 위장 계열사를 한 이유가 뭐 이제 일종의 내부자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일본의 거래에서 내부 거래자를 만드는 거고 자기가 먹기 쉽게 네네. 따기 쉽게. 그래서 이제 설계업계 일감을. 왜곡을 만드는 건데 지난주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두 번째 이유로 턴키가 너무 많다 건축에도 턴키하면서 하다못해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것까지 턴키로 해서 다 먹어버리려는 그러니까 포획자의 그 기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통으로 다 먹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래서 이런 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게 제도 보완을 했는데 설계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을 건축 오디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 오디션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보다. 그리고 이제 특히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설계 공모전. 정확하게 설계 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업계에서는 설계 경기라고 합니까? 네네. 경기죠, 경기.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게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길죠. 특히 서양에서는 가령 뭐 르네상스 시절에 그 피렌체 두오모 같은 것도 다 설계 경기해가지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다가 한 20년 전부터는 하여튼 공모전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공모전을 해도 그럼 이게 아주 공정하고 좋은 안을 뽑는 것이냐. 그렇게 잘 안 되겠죠. 이 해먹는 구조가 있는데. 해먹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먹는 구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완한 제도인데 여기 안에서도 또 틈을 찾아내서. 물론이죠. 뭐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든지 먹거리가 있는 데는 항상 그렇게 마련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해서 하는데 여기는 또 덩어리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몇 배가 몇 천억이니까. 한 번 하면은 보통 설계비가 100억짜리 넘는 경우가 많고 최소한 설계비가 2억이 넘는 거는 다 공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가 100억이 넘는 것도 있어요? 이번에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135억짜리입니다. 설계비만. 설계비만 135억짜리입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하면 한 4-5만 평쯤 되고 뭐 한 몇천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대개 보면은 한 뭐 하여튼 1%에서 2% 사이의 설계비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요새 대형 건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건축 공모전을 하는데 설계 경기가 또 국내가 있고 국제 경기가 있어요. 예, 근데 예. 국제 경기를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국제 경기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공평해 일단 보이고 그럴듯하고. 공평해 보이고 예. 그다음에 사이에도 자기네들이 조금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네. 있고 그다음에는 세계 건축가들을 뭐 초대한다라고 네네. 하는데 세계 건축가를 초대하면 되게 그게 무늬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게 어떻게 뭐냐면 무늬만 그렇습니까? 외국의 건축가와 국내의 대형 설계사하고 플러스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냥 바지 같은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없고 그 다음에는 뭐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 특히 이제 규모가 클수록 네. 국제 공모전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술사들이 면허증 빌려주는 거 비슷하네요. 뭐 그거하고는 조금 그거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름 빌려주는 거랑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은 해요. 네. 일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컴피티션에서만 되게 참여를 하고 나중에는 실제적으로는 참여를 못 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단 공모전을 해서 설계 연기를 해서 뽑았으면 그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설계자를 별로 이제 무시를 하고 막 안을 막 바꾸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공모해서 당선된 안에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많죠. 당선까지만 그 사람 이름을 빌리고 네. 그다음부터는 실제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제가 뭐 예를 들자면은 가령 동대문의 DDP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공모전 국제 공모전으로 했는데 저는 뭐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지만 여하튼간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자하디드의 안을 밀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네, 유명한 사람인데 뭐 하여튼간에 그 안이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시공이 된 거 보면 왜냐하면 그거는 별도로 제가 얘기할 텐데 공사비 2배에 그다음에 원안하고는 또 굉장히 많이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건 별도로 외형만 남고 실제로는 바뀌었어요. 네, 제가 어떻게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사례가 뭐냐? 오늘 사례만 얘기하고 가야 되겠네. 세종시 아시죠? 세종시의 신청사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설계 공모를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마감을 했는데 당선안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때 불성사가 생겼어요. 어떤 불성사? 왜냐하면은 심사위원장하고 또 하나 심사위원이 이거는 일종의 담합이다. 그래가지고 사퇴를 해버렸어요. 심사위원장이? 위원장하고 위원 하나가. 근데 심사위원이 7명인데 7명 중에 2명이 사퇴를 한 거예요. 그것도 장이. 네네. 그런데 나머지 5명이 그냥 문제 없다고 통과를 시켰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면은 실제 문제가 있긴 있습니까? 국제 설계연기하고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했느냐 하면 요 경우에 7명 중에 일단은 2명은 발주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주처나 이번 경우에는 행안부하고 행복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시공에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발주처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2명이 또 들어옵니다. 사실상 발주처가 결정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발주처가 결정하니 나머지 2명만 뭐 행복도시의 총괄 건축가와 그 사람이 추천한 건축가가 들어왔는데 결국 그 2사람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뜻이 같고 두 사람은 다른 거네요. 2사람이 다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이걸 2단계 심사를 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처음에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하니까 2등안이 1등이 됐었어요. 근데 두 번째 최종 가지고 다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럴 때 2등 했던 게 1등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그 5표가 글로 가버린 거예요. 딱 2등안이. 그리고 다섯 사람 쪽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2사람 쪽이? 아니요, 뭐 제가 여기서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행자부에서 자기네들 지침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이제 설계 경기를 하면 지침이 확실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가 문제가 뭐냐면은 2등안은 원래 세종도시의 마스터 플랜에 개념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고 1등이 된 거는 갑자기 여기에 박스에 고층이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고층이 나와버리는 것 때문에 과연 이게 세종시에 잘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애초에 모든 그 사업들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그걸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비겁한 거죠. 처음부터 다 고층으로 얘기했으면은 고층에 합당한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해놓고 나서 한 절반만 고층안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편한 거를 이제 택해버리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반칙이다. 이게 국가건축정책위원회까지 가서 지금 행자부까지 넘어갔는데 행자부에서는 뭐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글쎄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해야 다음 주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 다음 주에 뵐게요. 2탄은 다음 주에.